지금 온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아이 그러려니 하시죠. 근데 진짜 심각해요. 뭐 우울증이 한 3분의 1은 더 올라갔고요. 전 세대가 특히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를 둔 부모. 여기 영국 같은 데이터에는 유아기 부모들, 영아기보다 오히려 유아기 부모들이 더 애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이제 국가는 이런 식으로 하죠.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을 하겠다. 근데 이것도 참 시트rum한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품이고 비싼 상품인데 마치 국가는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저게 포퓰리즘 혹시 아닐까? 누구나 다 상담만 하면 좋아지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요새 저는 좀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한 건 남용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에 비해서 너무 쉽게 상담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그것도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 복잡한 걸 전했냐면,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 동안에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약간 전문가들부터 이게 좀 유행입니다. 약간 행복을 찾고 마음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체크하고, 여러분 듣다 보면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위기에 강한 마인드 만들기, 긍정 심리학, 이제 명상 이쪽에 넘어가는 거. 이쪽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정말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인 단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인 단어도 있고, 근데 이거와 관련된 학문 영역이 이렇다고 저는 봐요. 근데 교육학을 뺐네요. 정신의학, 신경과학, 발달심리, 발달정신병리, 종교, 철학, 심리, 교육 이런 식으로 이거와 관련된 학문들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또 선생님들도 이쪽보다는, 이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종교, 철학, 심리, 교육, 사회학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하기 많고 제가 볼 때는 해결하려면 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쪽으로 오면 너무 이게 좁은 측면에서만 하니까 좀 답답한 면도 저는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리학하고 합치면은 해결 부대들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려워.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께 강의를 했을 때 제가 계속 이 영역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내일 듣던 얘기 또 듣는다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와 여기 좀 약간은 평소에는 못 듣고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들과 그런 전문가로서 제가 좀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참, 이 복잡한 걸 제가 좋아하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그죠?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발달하나. 여러분들도 애기들요, 볼 때 막 얘는 바보래, 안 먹나 투정 보지 마시고, 요놈이 마음이 어디까지 발달돼 있을까? 한 번만 그렇게 머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애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 있어? 아니요. 애기들은 태어나자부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태어나자마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감각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뜻하면 좋은 거고요. 차가우면 이크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것도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성장해서 인격이 되는 거고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초기라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마음은 누구의 기능이냐? 뇌의 기능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자아 성장이라는, 결국 내면이 성장해서 우리가 크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내면의 성장은 절대로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외부라는 이런 자극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자아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가족, 우리 보육 선생님, 또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사실 여기 이제 아기들의 마음에 가장 민접한 사람들이고, 또 지역사회,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 마인드 틀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적 자아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의식, 무의식을 제가 좀 나눠놨죠. 내 마음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 매일 느끼십니까? 잘 모릅니다. 내 마음의 성장의 70~80%는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조절력이 있고요, 이건 조절력이 좀 약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자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없고, 애기들은 그냥 내 아기들의 내면적 자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부모나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기가 6개월 아기인데 어떤 아이는 어머님이
예민하시고 민감하시고 그래서 애가 조금만 울어도 빨리 우유 갖다 주고 얼러주고 또 6개월쯤 되면은 아이들이 눈도 잘 보고 이렇게 엄마를 잘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키운 아이가 있는 그 아이의 자아 내면하고 애가 울어도 엄마가 우울해서 푹 우시면서 안 봤어 애를. 그리고 아기가 배고플 때 우유를 안 주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야 시간 보고 이렇게 놀래서 주고 이러면 애는 배도 안 고픈데 아니면 너무너무 고팠다가 나중에 주면 신경질 나고 자 그렇게 걷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의 내면이 당연히 다르겠죠. 전자 같은 경우는 아 세상은 살만하다. 내가 필요를 하면은 항상 누가 대기를 하고 있네. 세상은 좀 그래서 믿을만 하네. 예측이 가능하네.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겪은 아기들은 벌써 이 내면이 아이고 내가 불러봤자 소용도 없다. 왜 갑자기 또 확 바꾸냐 이거를. 시끄러운 소리는 왜 이렇게 많냐. 엄마 아빠 내 싸우는 애들. 그래서 이 바로 그게 6개월짜리 내면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걸 다 재고 있어요. 어떻게 재느냐. 엄마 아이 놀아보는 놀이만 해도 엄마 스킬 다 알고 기술을 알고 또 아기의 반응을 보고 아 얘는 감정 반응이 좀 문제가 있네 이 정도까지 합니다. 저는 특히 영유아 정신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하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6개월짜리 아기들 그 우울증 엄마가 어떤 아기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스틸 페이스 프로시저라고 아기를 놀다가 엄마가 얼굴을 딱 3분만 가만히 있으면은 애 얼굴이 싹 변하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 뜨는 거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만에 돌아오나 빨리 돌아온 애가 있고 안 돌아온 애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기의 내면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실험적으로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애도 모르게 형성이 되어서 여러분 나타날 때쯤이면 항상 얘는 밥도 좀 먹기 싫어도 참고 잘 먹고 선생님한테 방심방심 잘 웃고 그런 애기들은 이미 이 내면이 벌써 이제 잘 만들어져서 온 아이고 왠지 처음 하고 이런 애들 오잖아요. 그죠? 그럼 걔 내면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또 걔 기질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거 합쳐서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럼 걔를 배우신 대로 하실 거예요. 예민한 애들은 달래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좀 어려운 자아가 있더라도 여기서 잘해버리면 여기 좀 평소에 듣던 거하고 너무 다른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몇 개월 지나면 바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우리 보육교사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초등 선생보다 훨씬 큰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근데 난 복잡한 게 여러분 이게 내가 왜 써놨냐면요. 자, 이 내 내면의 자아와 외부가 이렇게 상호작용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나 하는 이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일 익숙한 게 정신분석 프로이드는 그랬죠. 어렸을 때의 무의식적인 성적인 욕망이 커서 성격의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게 프로이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무의식의 대중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이전까지는 이 무의식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안 썼어요. 사람들이. 인간은 다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근데 갑자기 프로이드가 No. 당신의 인격 안에는 다크 섀도우가 있어. 그거는 이성으로 접근이 되게 힘들어. 크기가 이상하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앞도 못 보게 돼. 그냥 히스테리 같은 증상 많았고 그 치료 다 했는데 어쨌든 그거부터 시작해서 분석 심리학인데 또 학습 이론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긍정적 그러니까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행동을 잘 만든다. 그게 여러분 사실 교사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론이전 학습 이론이고 사실 의사들도 해서 인지행동 치료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아마 저희 심리 이론 중에 자아와 외부의 상호작용을 하는 힘에 여러분이 참 강하신 게 이쪽일 거예요. 인지심리학이나 학습 이론이고. 이제 조금 오늘도 설명하겠지만 이 애기들을 하려면 특히 애착 심리학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착 심리학 쪽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관계 치료 방법. 제가 옆에 써놓은 거는요. 각 그 심리 이론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들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선생님들이 궁금하실까봐 가끔은 심리치료로 가는데 무슨 치료를 하나 상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놈의 상담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각 이런 이론파에 의해서 상담 기법이 다 다르고요. 실은 상담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한 개인 줄 알아. 정신과 약물 엄청 다른데 정신과 약물은 다 마약 비슷한 줄 알아요. 우리가 모르면 용감하고 모르면 겁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심리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
자아와 외부의 상호작용을 잘 다루고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다뤄보자 하는 테크닉들이 다 다르다. 그런 걸 아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가 아주 많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부모들한테 썼을 때 제가 쓴 책들이고 있는데, 부모할 때 반드시 제거 엄마들한테 꼭 당부를 해요. 당신이 아이를 잘 기르고 싶으시다면 꼭 가져야 될 필수 지식이 있다. 뭐냐? 첫 번째, 두뇌 발달 지식은 상식이에요. 사춘기 가서 왜 이러는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아주 모든 인성의 기본 관계, 애착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거 부모님 이거라도 잘하면요, 아이의 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심지어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애착 연구를 해보면 어릴 때 어머니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하는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친구 관계가 좋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다. 그거는 지금 엄청 나와 있는 논문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발 애 태어나면은 딴 거는 몰라도 애착 관계를 안정적으로 맺는 방법은 알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신의진의 콕TV라는 제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한 부분도 아이의 두뇌 발달, 아이의 애착 발달. 이거는 굉장히 부모님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대해서 특히 이게 너무나 많은 아이의 뇌를, 아까 내면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 어머니는 꼭 내가 이걸 설명해요. 어머니, 자기 눈에는 한없이 세모 같은 아이고 네모 같은 아이지만 실제로 얘가 세모, 네모 아닐 수 있다. 얘가 별 모양일 수도 있다. 어떻게 아니? 제발 우리 아기가, 물론 모든 애는 다 다르긴 한데요. 최소한 병이 있다 없다고 체크를 하려면 분류하고 평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대표적인 게 집중력 검사나 커서 인지 검사나 또 인성 검사 일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 제가 이제 147 심리 검사라고 해요. 종합 심리 검사. 1학년 들어가기 전에 4학년 때 평생에서 인지 능력이 제일 정확해요. 7학년은 여러분 중1이잖아요.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얘가 큰 문제가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해요. 그럼 어머니들한테 이게 꼭 검사를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아이를 너무 자기의 주관적인 눈만으로만 보지 말라는 큰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다 많이, 어디서 검사해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소아정신과하고 연결된 심리검사실 사라고 해요. 왜냐? 여러분도 헷갈리잖아. 심리센터하고 정신과하고 무슨 차이나, 소아정신과 특히. 또 여러분, 애가 발달이 늦나면 과가 많아요. 소아과를 가기도 하고, 소아과는 여러분 정신하고 상관없어요. 그쪽은 아니고, 정신과는 뇌의 기능을 다루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다루는 과로 가야 돼요. 소아재활의학과, 거기는 운동 기능입니다, 주로. 근데 요새 소아정신과가 너무 애들이 넘쳐나가니까 발달 지형 그러면 병원으로 가면은, 모든 병원에, 대학병원, 우리 병원도 재활학은 좀 덜하니까. 그쪽에 언어치료실도 있는데, 걔들 언어치료는 주로 정말 이렇게 뇌에 손상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 많이 도와주는 언어치료죠. 우리처럼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뇌 기능의 문제로 말을 안 하고 못 듣고 이런 애들은 소아정신과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아정신과에서 더 늘려야 된다 생각하는 주인데, 어쨌든 가급적 검사를 하더라도 그냥, 근데 심리센터는 뭐냐? 센터도 선생님들이 하실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뇌 기능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사를 한 거를 보면, 사실 신경인지 검사 같은 경우 뇌 기능을 이해를 못하면 제대로 해석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IQ 검사만 해놓고 해석도 못하고 그냥 와요. 그럼 뭐 검사를 왜 하냐 이거죠, 내 말은. 그래서 참고로 IQ 검사는요, 한 번 하면은 애들 기억하기 때문에 1년 뒤에 다시 해야 돼요. 처음에 잘못해서 오면은 1년 동안 하지도 못해요. 차라리 저는 아니 하느니 못하는 검사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선생님들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센터 대충 가서 검사하겠다 그러면, 하더라도 혹시 소아정신과랑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아과는 왜 안 돼요? 그러면, 뇌 기능도 보는 데를 가랍니다. 발달 지연도 그렇지만 발달 아닌 것도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서 조절 안 되는 것도 감정도 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다른 선생님도 물론 약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정말 기분 나쁘라 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 아이가 경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빨리 소아신경과를 보내고요. 운동 발달이 너무 좀 미진한 것 같다면 빨리 소아재활학과를 보내요. 그러니까 꼭 우리과만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실은 여러분이 겪는 얘가 좀 너무 성격도 이상한 것 같고 늦은 것 같다 그러면 소아정신과하고는 좀 친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고, 또 엄마들도 연령별 발달 지식을 가지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님들이 이걸 하고 오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해라고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저는 걱정이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울적하신 젊은 부모님들이 또 자기 마음의 성장이 아직 미숙하신 분들, 자기 내면의 성장이 많아요. 제가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같이 마음이 어리신 부모도 계세요. 그래서 저 황당해서 언제 키우나 생각을 할 정도의 부모도 계십니다, 실은. 근데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럼 아이가 당연히 자기 아이 내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애는 톡 지르고 선생님이 해도 도망만 가고 이러면은, 쟤를 어떡하지? 이게 기분 조절도 안 되고 충동 조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할까? 선생님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얘가요, 어머니, 어저께 누구를 좀 때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조절이 안 되고 산만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 선생님 왜 그럴까요? 뭐, 좀 병원을 가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좋아요. 그죠? 그러면 탁 눈을 보고, 선생님이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런 얼굴을 볼 수도 있고, 그걸 어떡하라고요? 이러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아니면 또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막 정신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괜히 얘기했다.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걸 그러시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평생 그 역할만 해왔잖아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은요, 여러분. 아니, 애기들이 뭘 그렇게 잘못됐겠어요. 제 일의 80%가 부모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모님 다루기 대회에 나가면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는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몇 마디 해보면 벌써 이 나이쯤 되면, 먹히겠다, 안 먹히겠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견적이 금방 나와요, 저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오래 되신 분들은 견적 금방 내십니다. 제가 알아요. 제일 철 원칙이 뭐냐? 이게 잘 안 하고 못 하고 그런 부모들 오시면요. 일단은 아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남 다르다 그러면은 전달을 하긴 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아기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또 딸을 다룰 수가 없어, 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슬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꼭 반응을 살펴야 돼요. 얼굴 표정과 뭐라고 하시는지, 방어적이신지, 비판을 할 계신지, 신경을 안 쓰려는 척을 하시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 패턴에 맞춰서 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가끔 자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게 처음엔 쑥 던져보고 어떡하나부터 관찰한다. 이게 첫 번째.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나머지 좀 디테일한 건 나중에 심리 발달이랑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중요하고요. 어머님들 이거 공부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오시면 여러분 곤란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기에 아이 내면과 뇌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한테 월급 제일 많이 주고 여러분한테 제일 적게 줘요. 제일 일생에서 투자 많이 해야 될 때. 완전 까꿀로 가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옛날 의학도 얼마 전까지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른을 주사 놓기가 쉽겠어요? 아기 주사 놓기가 쉽겠어요? 아기가 훨씬 어려워요. 근데 어른 주사료의 3분의 1밖에 안 줬어요. 이게 불과 십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은 아기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이거에 대해서 어른 나누기 뭐 자기 나이만큼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인데, 원래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란 말에는 꼭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미래 인재 양성이란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핀란드는 실은 말 못하는 아이를 다루고 교육하는 교사들한테는 석사 이상을 요구해요. 월급도 많고. 왜 그렇게 했어요? 애기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질 좋은 사람이 미리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만 돼도 일러 바칠 수 있죠. 선생님 때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애기들은 못하잖아요. CCTV를 달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선생님들 질을 압도적으로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막 허걱거리고 정신없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교육받을 시간도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국가적인 지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주장도 하고 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그냥 편하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시적인 호기심도 아니고요. 실은 애기들이 아까 내면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 나이 때는 내면이 다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딱 의존하는 거예요, 아가들이.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실은 뇌발달의 특징 때문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태어나서 세 돌까지는 어쨌든 엄청나게 바뀌어요. 구조도 바뀌고 뇌가 기능도 바뀌어요. 두 번째 그냥 바뀌냐? 그냥 애들은 타고난 DNA대로 하냐? DNA는 가능성만 제시할 뿐이지 주변에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뇌가 필요한 거는 잘 키우고 없는 건 지워버려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뇌는 항상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요 발달을 해야지만 그 뇌가 잘 돌아가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게 있죠. 그렇게 한국 사람 책을 많이 읽혀요. 돌 아기들 전에부터. 근데 실은 돌가시 아기들은 아직까지 시각적으로 규어를 갖다 보기도 힘들어요. 뇌 발달 속으로는. 그래서 제가 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아기 때부터 책을 보면 똑똑해진다는 이런 비과학적인 사고가 있을까 봤더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양 부모들이 자기 전에 아기들한테 책을 읽어준다 이거 아시죠? 너스리 라임이라 그러죠.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처럼 인지적 자극을 똑똑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안 끼고 서양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달쯤 지나면 부모가 떨어뜨려요 아이들을. 우리보다 훨씬 독립적인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돌까지 많이 데리고 자잖아요 우리는. 근데 서양은 빨리 떼놓기 때문에 애들이 불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 매일 같은 스토리를 해주면 아기는 그 목소리와 그 느낌과 또 좀 크면 스토리가 똑같거든요. 반복은 편안하게 만들어인 사람을. 그러니까 일종의 잠들기 전에 불안 해소를 위한 리추얼이 서양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는 이유예요. 우리는 갑자기 그게 어떻게 바뀌어갔고요. 그때부터 책 읽어주면 똑똑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때는 아직 인지력이 자극이 들어가봤자 뇌에요. 전혀 자극이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든지 들어오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입신양명에 대한 뿌리 깊은 그 사고가 팽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비과학적으로 아기를 책을 읽어주면서 우리 아기가 똑똑해지고 있구나 하는 황당한 얘기를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애 책 읽어주면서 똑똑해진다 두 돌까지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 그림을 보고 네가 얘기해봐 하는 게 훨씬 똑똑해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끔 소아정신과는 뭐 하나 검사는 왜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여기를 볼 거예요. 애가 잘 적응을 하나 안 하나 그죠? 산만하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밥을 안 먹는다. 이런 행동들을 레벨에서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 행동도 분석하지만 이 행동을 만드는 주의력, 충동, 억제력이나 신경인지 기능이 잘 돼 있나 체크하고요. 요거 위에 이거 정말 이상한 애들은 뇌가 잘 발달돼 있나 DNA 검사까지 하고요. 막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의학이나 정신병리나 이쪽을 오면은 우리는 상당히 이 근본적인 원인을 잘 뒤질라 그래요. 그런데 이 뇌발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죠. 유전자가 엄마 아빠 합쳐지면 임신 중기까지 두뇌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돼요. 그리고 참고로 5개월만 돼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가 되고 두뇌가 이제 두뇌는 따지고 보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세포 덩어리가 뇌예요. 그런데 그 뇌 세포들이 그냥 있다고 해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걔가 잘 연결이 돼야지 기억력, 집중력과 같은 뇌 자체가 기능을 만드는 이 기능을 만들어요. 보통 심리 검사는 사실 여기 많이 속해요. 그리고 그거에 돼야지 행동이 되지. 통제하는 행동이 나오든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나오든 이게 다 뇌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는 봐요. 환경이 모든 게 다 작용해요. 여기 여러분들 이걸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심지어 여러분 유전자도 어머나 그 발현의 환경이 관련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잘 타고나도요. 중간에 그 발현될 때 만약에 엄마가 감염이 걸렸거나 심하게 굶었거나 등등이 생기면은 유전자가 뇌를 형성함에 있어서 단백질 부족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태교를 잘하라는 게요. 태교가 뭐 예쁜 거 보라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유전자에서 뇌가 만들어질 때 환경의 요소에서 나쁜 자극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또 거꾸로 아쉬워. 하여튼 그래서 그 임신기에는 실은 유전자가 뇌를 잘 전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적어야 되고 또 요즘에는 환경 유해 호르몬이 너무 많아요. 그거 있으면 아이들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겨요. 납이 많으면 우리 공기 중에 납은 여러분 페인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 안 좋아요. 아기 임신기에는. 그게 처음에 유해 물질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많은 논문에서 나와요. 납이 많으면 애가 ADHD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 환경이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이 합쳐갖고 애 뇌를 유전자가 잘 타고나도 제대로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이 다 영향을 미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심리백과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DNA를 할 수는 없지만 얘를 잘 바꿔가지고 원래 타고난 건 잘 쓰게 할 수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책이 주로 아이가 잘
타고난 유전자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육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 책들은 아직도 많이 이게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발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돌 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본론을 드리면 아까 먼저 신경세포의 덩어리들이 뇌를 만드는데요. 신경세포는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자극이 뚝 들어가면 같이 함께 이렇게 흥분을 하는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전기 자극이 가면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 그 다음 뇌가 또 흥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요. 요 자극이 들어가면 요 뭉치에 있는 신경세포도 같이 막 움직여요. 그렇게 뇌는 발달합니다. 그런데 자극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똑 끊어내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가지치기예요. 신경학에서.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는 자극에 맞춰서 막 이렇게 신경 시냅스가 형성이 막 됐다가 또 안 쓰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아주 이 역동적인 과정이 엄밀하게 하면 한 3돌 이전. 그 다음에 또 이 부위에 따라서 달라요. 특히 애착을 관련하고 정서를 조절하고 사회성을 담당하는 쪽 한 2돌부터 엄청 지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 3돌쯤 지나면 이제 전두엽이 쫙 불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 뇌의 영역에 따라서 이 프루닝, 가지치기도 더 많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배움에도 때가 있듯이 뇌 발달에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잘 맞는 자극을 잘 주면 여기 있는 이미 DNA를 잘 타고난 뇌 같은 경우는 잘 이거를 신경망을 형성해가지고 기능을, 아까 신경인지 기능을 잘하게 만들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 뭐가 깨지면 집중을 하고 충동 조절한 뇌를 잘 못 발달시켰다. 엄마가 아까 같이 우시면서 방치를 했다. 그럼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걔는 여러분 손에 얘가 2돌 때 왔는데 망아지가 하나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걔 정말 내 앞에서 막 치고 다녀요. 온천지를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서 선생님 ADHD끼를 타고났나 봐. 끼는 뭐냐 DNA상에 ADHD 기질을 타고났느냐. 그래서 내가 2돌짜리는 아직 말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기가 또래 아기들보다 유난히 통제 능력이 없다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분석을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린이니까 대단하겠다 생각이 드는 애도 있었어요. 망아지처럼 하는 애도 있어요. 막 저한테 와서 막 저한테 이렇게 막 이런 애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으셨을까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 그래서 엄마는 막 울어요. 또 다른 엄마들이 뭐라 한다는 둥. 2돌 때 설친다고 ADHD 길 타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얘가 그거를 잘 캄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별로 못 해준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 스키마틱하게 그리면 출생시하고 6세 이거 다 만 나이입니다 하고 사춘기 때 이후로 신경세포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연결망은 어때요, 여러분? 1세에서 6세까지 제일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줄어요. 왜 주느냐? 이때부터는 여러분 많이 형성한 다음에 이때부터는 제일 빨리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것만 살아남아요. 사춘기쯤 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애기들은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하면은 1 더하기 4도 5고 혼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했다가 2개, 3개도 합쳤다가 이렇게 하다가요. 나는 2 더하기 3이 제일 효율적으로 내 머리에 확 돌아가 그러면 여기는 2 더하기 3만 남기는 게 바로 사춘기 때예요. 뇌는 이렇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한창 키울 때는요. 골고루 자극이 제일 중요해서 전 뇌가 다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감을 발달시키라 어쩌라 그게 바로 이 소리예요. 가급적이면 어차피 지워지니까 효율적인 건 남기니까 이때는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것도 어떻게 타임 순서대로. 그래서 엄마들은 타임 순서가 아니고 이제 인지 자극부터 주는 거예요. 정서 자극을 줘야 될 때. 그래서 이제 미스매치가 있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시겠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 둘째 녀석인데 얘 태어나서 딱 한 달 때요 진짜. 이때 여러분 아기를 보면 교육을 시킬 마음이 별로 없죠, 그죠? 잠이나 잘 재웠으면 좋겠죠. 얘가 멍하게 보이느냐, 집중도 잘 못하고 이제 굉장히 편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얘 뇌가 이밖에 안 돼요. 이 뇌 조직은 참 아주 어려운 것들이에요.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죽은 애들의 뇌 절편이에요. 의사들은 그런 잔인한 자료를 많이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걸성걸 하죠, 그죠? 자, 이때 우리 아들이 6개월 때는 이미 이제 다른 애 같잖아요. 어떻게 이게 같은 DNA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총기가 태어나고 뭐든지 따라할 눈이잖아요, 그죠?
사실 6개월쯤 되면 애들이 상당히 이제 인지 능력이 있어요. 기억이 상당히 돼서 낯가림도 시작하고요. 낯가림이 굉장히 대표적인 기억력입니다. 엄마 모습하고 딴 애하고 다르네. 엄마만 내가 믿어야 되겠네. 이거를 애착과 동시에 애가 그걸 구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하고 우는 것 자체가 그게 정서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인지력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오거나 늦으면 진짜 큰일인 거예요. 어쨌든 6개월 때 얘 머리 한번 얘가 이렇게 똘똘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연결망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엄청 빨리 자라는 뇌가 팍팍팍 변하는 시기에 여러분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월급 더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죠. 중요도 면에서는 한평생에 아이 아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인드 형성되고 내 지능이 형성될 때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실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아까 순서를 얘기했죠. 제가 뇌 발달 순서가 그래. 이거는 지금 뇌를 옆으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좀 징그럽지만. 그래서 여기가 코 부분이고 여기가 뒷꼭지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수박 자르듯이 하면은 요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여기 가운데 부분. 여러분 지금 눈을 이렇게 이렇게 막대를 넣었다. 그래서 뒷꼭지로 나왔다면 딱 중간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찔렀을 때. 거기가 여러분이 지금 한참 보는 애기들이 제일 많이 자라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가지치기가 되면서 또 새로운 거 형성하고 막 하는 게 엄청 다이나믹할 때 이때예요. 이게 그 유명한 변연계라는 거고요. 림빅 시스템. 이게 바로 여러분 본능과 감정의 뇌예요. 그리고 초기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능은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기분 조절 능력, 충동 조절 능력, 수면 조절, 식욕 조절 아주 인간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상하면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돼요. 딴 사람 공격하고도 뭐 어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잘하고 세 돌쯤 지나야지 이 이성의 뇌, 지금 이 전두엽이나 또 측두엽이나 두정엽 같이 이성을 다루는 뇌들이 그때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약간 보여드리면 요게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만든 뇌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이마 부분이고 여기가 뒷꼭지 부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페트라 그래서 뇌 활성도를 보는 검사거든요. MRI에다가 이거는 뇌가 어디를 지금 쓰고 있나까지 보는 검사가 있어요. MRI는 구조만 보는데 보세요. 요 2돌짜리 정상 아가 뇌를 아주 제가 어렵게 구했거든요. 여기 때 어디만 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여기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글자를 가르치고 이 나이 때 2돌에 아직 이 머리가 들어오지도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책읽으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되지도 않는 거 하니까 소용도 없지만 애가 한참 이거를 더 열심히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 교류라든가 그랬구나 이렇게 읽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앉아가 이렇게 하고 텔레비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유튜브 보여주고 이러면은 여러분 여기 뇌가 활성화되는 게 여기가 활성화되거든요. 쓸데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문 닫아버려요. 민감기가 지나면 다시 이거를 만들려고 그래도 힘들어. 신경 이 망을 없어지고 나면 아까 이제 안 쓰면 없어지니까. 그럼 언제 키우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금수보다 못한 인간을 아주 만들기 쉬운 게요. 어릴 때 요때 한참 할 때 요거 못하게 하면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애가 울든 말든 그러고 엄마 마음대로 우유 주고 무시하고 두들겨 패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싹 죽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런 이유로 죽어 있는 애걸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뇌 영역에 따라서 이 신경망이 형성되는 게 시각, 청각은 빨리 오고 사고력을 담당하는 그 전두엽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해요. 상세부터 쭉. 그런 연구도 있고. 그래서 실제 두뇌 발달에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이 측두엽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하는 거를 본 검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쌍둥이 검사인데 유전이 이 정도 간다면 공통 환경이 교육 같은 거 개별 환경이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유전이 센데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공통 환경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 유치원 같은 데가. 이게 이제 개별 환경이고 이게 이제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측두엽이거든요. 이렇게 의사들은 별 일을 다 해요. 하여튼 제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